2025년 7월 24일 캄보디아군이 BM-21 러시아산 다연장 로켓으로 태국 민간인들을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학교와 주유소가 불길에 휩싸이며 11명의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태국 공군 F-16 전투기가 날개 아래 장착한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 KGB를 달고 캄보디아 정글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70km를 활공한 폭탄은 캄보디아군 제8사단 지휘소를 정확히 관통했어요. 순식간에 견고한 콘크리트 벙커가 완전히 증발했고 사단장을 포함한 지휘부 전체가 소멸했습니다. 같은 시각 제9사단 지휘소에도 동일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단 하루 만에 캄보디아군 2개 사단이 지휘체계를 완전히 상실한 것이었습니다. 민간인을 학살한 대가는 혹독했죠.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 펜타곤에서 20년간 근무한 분석관도 상상하지 못했던 한국의 정밀 유도탄 KGB의 숨겨진 실력이 동남아시아 정글에서 폭발한 것이었어요. 지금부터 태국과 캄보디아 간 국지전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기록을 말씀드릴게요. 캄보디아군의 러시아산 BM-21 그라드 다연장 로켓이 태국 국경 도시를 강타했습니다. 학교와 주유소가 불길에 휩싸였고 최소 11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어요. 천년 고찰 프레아 비헤아르를 둘러싼 오래된 영토 분쟁이 드디어 전면전으로 번진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태국 총리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즉각 보복에 나서겠다. F-16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밀러입니다. 미국 국방부 펜타곤에서 20년을 근무한 베테랑 분석관이죠.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 안보 상황을 담당해왔습니다. 바로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번 주 월요일 아침 상사로부터 긴급 호출을 받았어요. 밀러, 태국으로 떠날 준비해. 오늘 오후 비행기다. 갑작스러운 지시였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간 국경 분쟁이 격화되어 미군 고문단의 일원으로 급파된다는 내용이었죠. 사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 분쟁일 뿐이야. 동남아시아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거든요. 하지만 브리핑 자료를 읽어보니 심상치 않았어요.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을 둘러싼 오래된 영토 분쟁이 이번엔 정말 심각한 무력 충돌로 번진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더 자세한 보고서를 검토했어요. 캄보디아군이 구소련제 BM-21 그라드 다연장 로켓으로 태국 국경 도시를 공격했고 최소 11명의 태국 민간인이 사망했다는 끔찍한 소식이었습니다. 학교와 주유소까지 피해를 입었죠. 태국 정부는 즉각 보복에 나섰어요. F-16 전투기를 동원한 공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심각하구나. 비행기 창문 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푸른 바다를 보며 생각했어요. 방콕 돈무안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공항 분위기부터 달랐어요. 평소보다 군 관련 인사들이 많이 보였고 긴장된 기운이 감돌았죠. 태국군 연락장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밀러 대령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전성 근처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젊은 태국군 중령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우리 민간인들을 무차별 공격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보복 작전이 시작됩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워싱턴과 화상회의를 했어요. 상부에서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고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단순한 관찰 임무인 줄 알았죠. 하지만 다음 날 목격하게 될 장면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군사 분석 경험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새벽 5시 급한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대령님, 지금 당장 출발해야 합니다. 작전이 시작됐어요. 역사의 한 페이지가 쓰여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태국 공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활주로 곳곳에서 F-16 전투기들이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봐온 일반적인 공습 준비와는 뭔가 달랐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들이 뭔가요? 태국군 연락장교에게 물어봤죠. F-16 날개 아래 매달린 폭탄들이 평소 보던 것과 달랐거든요. 날개가 달린 특이한 형태였습니다. 아, 그것들 말씀이시군요. KGB 유도폭탄입니다. 한국에서 도입한 최신 정밀무기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랐습니다. 오전 7시 정각
첫 번째 편대가 이륙했어요. F-16 7대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어서 FA-50 경공격기 6대도 뒤따라 이륙했죠. 모든 기체가 동일한 KGB 폭탄을 장착하고 있었어요. 작전 통제실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위성 영상이 나타났어요. 목표는 캄보디아군 제8사단과 제9사단 지휘소입니다. 작전 장교가 설명했죠. 두 지휘소는 서로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했어요. 견고한 콘크리트 건물들이 정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폭탄으로는 완전히 파괴하기 어려워 보였죠. 투하 개시. 무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작은 점들이 목표를 향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자유낙하가 아니었습니다. 폭탄들이 날개를 펼치며 활공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투하 지점이었습니다. 태국 영공 깊숙한 곳에서 투하했는데도 폭탄들이 정확히 목표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사거리가 70km나 됩니다. 작전 장교의 설명에 입이 벌어졌죠. 첫 번째 타격이 제8사단 지휘소를 강타했습니다. 폭발 순간 화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연기가 거치자 견고했던 콘크리트 건물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증발해버린 거죠. 정확히 건물 중앙을 관통했습니다. 태국군 장교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어서 제9사단 지휘소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 발의 KGB가 연속으로 명중하며 지휘부 건물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죠.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정찰기 보고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제8사단장 확인 불가, 지휘부 전멸로 판단됩니다. 제9사단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20분 만에 두 개 사단의 지휘체계가 완전히 무력화된 것이었어요. 저는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의 정밀 타격을 여러 번 봤지만 이 정도로 깔끔하고 완벽한 참수작전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산 무기입니까? 저도 모르게 질문했어요. 작전 장교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00% 한국 기술입니다. 우리가 2년 전에 도입했죠. 캄보디아군의 저항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지휘부가 사라지자 현장 부대들이 혼란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태국군은 추가 공습 없이도 주요 거점들을 되찾기 시작했죠. 오후가 되자 상황이 거의 정리됐습니다. 단 하루 만에 캄보디아군 두 개 사단이 전투 능력을 상실한 것이었어요. 이런 압도적인 성과를 거둔 핵심이 바로 한국산 KGB 폭탄이었습니다. 그때 태국군 장교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미군 제2담 유도탄이 사거리 30km인데 반해서 KGB는 최대 사거리 100km여서 장거리 투하가 가능해서 아군 피해 없이 전투가 가능하고 제2담은 투하 후 경로 변경이 어렵지만 KGB는 경로 변경이 가능하기에 이동 표적까지 맞출 수 있는 최신 기술이 도입된 유도탄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의 GPS 공격을 제밍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의 유도도탄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워싱턴에 보고할 내용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무서운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된 건지 궁금했어요. 작전이 끝난 후 태국군 지휘관들과 비공식 만찬을 가졌습니다. 분위기는 당연히 승전보를 축하하는 자리였죠. 하지만 제게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일이었어요. 소말 위라부트 대령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오늘 작전을 직접 지휘한 인물이었어요. 밀러 대령 어떠셨습니까? 우리 KGB의 위력을 직접 보셨잖아요. 저는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그런데 정확히 어떤 성과를 거둔 건가요? 그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제8사단과 제9사단 지휘소를 단숨에 날려버렸죠. 제8사단장이 현장에서 즉사했고 제9사단 지휘부도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단 하루 만에 적군 2개 사단이 지휘체계를 잃었어요. 그 무기가 정말 한국산이라는 게 맞나요? 제가 재차 확인했어요. 아직도 믿기 어려웠거든요. 위라부트 대령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0% 한국산입니다. LIG넥스1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KGB예요. 이번에 F-16과 같이 작전한 한국산 전투기 FA-50도 모두 이 무기를 장착할 수 있어요. FA-50도 한국산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럼 그 전투기도 한국산인가요? 물론이죠. 카이에서 만든 FA-50입니다. 훈련기를 개조한 경공격기인데 성능이 정말 뛰어나요. 미국 F-16보다 유지비가 훨씬 저렴하면서도 비슷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거든요. 이 정보는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미국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정밀 타격 능력을
한국이 더 효율적으로 구현한 것 같았거든요. KGGB 한 발의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대략 1억 원 정도라고 들었어요. 미국의 제이다미알보다 30% 정도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비슷하거나 더 좋습니다. 위라부트 대령의 설명에 더욱 놀랐어요. 저녁이 깊어가며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태국은 2년 전 한국으로부터 KGGB 20발을 도입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작전에서 그중 7발을 사용했죠. 앞으로 추가 도입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있죠. 오늘 성과를 보니 최소 100발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한국 측에 이미 타진해봤는데 생산에 문제 없다고 하더군요. 파차이 콤마나트 준장이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밀러 대령, 한국 무기 시스템이 이렇게 발전한 줄 아셨어요? 저희도 처음엔 반신반의했거든요. 전혀 몰랐습니다. 언제부터 한국이 이런 수준의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된 건가요? 1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조선업과 반도체 기술을 방산에 접목시키면서 급속히 발전했죠. 특히 정밀 유도 시스템은 미국 수준에 근접했다고 봅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한국 방산업체들을 검색해봤어요. 카익, LI진엑스원, 한화시스템 등 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회사들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수출 실적이었어요.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수출했고 노르웨이에는 K21 보병 전투차를 팔았습니다. 호주와 이집트 등도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강해진 거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20년간 동남아시아를 담당하면서도 한국의 이런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이 이미 세계 10위권 무기 수출국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무기를 수입하기 바빴던 나라가 이제는 첨단 무기를 수출하는 강국이 된 거예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오늘 목격한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한국 무기로 단 하루 만에 적군 2개 사단이 무력화되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더 자세한 정보를 수집해야 했어요. 워싱턴에 정확한 보고를 해야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워싱턴으로부터 암호화된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긴급 요청한 한국 방산업체들에 대한 정보였어요.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한국 방산 수출 현황이었어요.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9번째 무기 수출국이었습니다. 수출액이 17조 원을 넘어섰다고 나와 있었죠. 이게 정말 맞는 수치인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폴란드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2대, 천무 다연장 로켓 288대를 수출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이었어요. 총 계약 규모가 50조 원이 넘었습니다. 폴란드가 왜 한국 무기를 이렇게 대량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자료를 더 읽어보니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가 군사력 증강에 나섰는데 미국이나 독일 무기는 납기가 너무 길었다는 거예요. 반면 한국은 2년 안에 납품이 가능했고 가격도 서방 무기보다 20% 저렴했습니다. 게다가 성능은 동등하거나 일부 분야에서는 더 뛰어났다고 나와 있었어요. 두 번째 문서는 FA50 수출 현황이었습니다. 이라크 24대, 필리핀 12대, 태국 12대, 폴란드 48대 등 총 12개 국가에 200대 이상을 수출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훈련기를 이렇게까지 팔 수 있다고? 놀라웠습니다. 보통 훈련기는 수출이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FA50은 경공격기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인기가 높았다는 설명이 있었어요. 세 번째 문서에서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KF-21 전투기가 이미 시험 비행을 마치고 양산 단계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었어요.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했고 여러 국가가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까지 만들 수 있게 됐다고?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전투기 개발은 미국, 러시아, 유럽 일부 국가만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KGGB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있었습니다. 2007년부터 400억 원을 투입해 개발했고 미국 제이다미알과 비슷한 성능을 구현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특히 사거리가 110km에 달하고 원형 공산 오차가 3m에 불과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로 변경이 가능해서 이동 표적까지 맞출 수 있는 건
제2단보다 앞선 기술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군 자체 도입 물량이었어요. 2018년에 1,200발을 도입했고 2020년에는 4,700억 원 규모의 추가 계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미군 수준의 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네 번째 문서는 한국 방산업체들의 기술력 분석이었습니다. 조선업에서 축적한 용접과 강판 가공 기술이 전차와 함정 제작에 활용되고 있었어요. 반도체 기술은 유도 시스템과 레이더에 적용됐고요. 특히 LIG넥스원의 경우 삼성전자 출신 엔지니어들이 대거 영입되면서 전자전 분야에서 급속히 발전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한화시스템도 자체 AESA 레이더를 개발해 수출하고 있었어요. 다섯 번째 문서는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기술적 기반은 충분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을 완전히 다시 평가해야겠는데 혼자 생각했어요. 20년간 동북아시아 전문가라고 자부했지만 한국의 이런 변화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점심 식사 후 태국군 정보장교와 만났어요. 어제 사용한 KGGB 말고 다른 항공 무기도 보유하고 계신가요? 물론이죠. K9 자주포도 있고 차세대 호위함도 한국에서 도입할 예정입니다. 한국 무기의 성능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미국 무기와 비교해서 어떤 장점이 있나요? 가격 대비 성능이 월등해요. 그리고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해주죠. 미국은 블랙박스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직접 정비하기 어려운데 한국은 그런 제약이 적어요. 이 말을 듣고 한국 방산업체들의 전략이 이해됐습니다.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화를 통해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거였어요. 저녁에 다시 자료를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약소국이 아니었어요. 독자적인 방산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강국이 된 것이었습니다. 내일은 한국 방산업체와 직접 접촉해볼 계획이었어요. 오늘 아침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LIG넥스원 동남아시아 담당 이사인 김도현 씨와 화상회의를 하게 됐어요. 태국군 측에서 주선해준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밀러 대령님. 저희 KGGB가 실전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들었습니다. 김 이사의 첫 인사였어요.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지만 유창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능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질문했어요. 김 이사가 웃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KGGB는 처음부터 모든 미국 전투기에 호환 장착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산 경공격기 FA-50에 최적화해서 설계했어요. 뿐만 아니라 재래식 폭탄의 유도 키트를 장착하면 재래폭탄도 정밀 유도폭탄이 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GPS 유도 방식으로 작동하여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FA-50 경공격기도 한국의 독창적인 설계였다는 거예요. 훈련기를 경공격기로 개량한 독특한 컨셉이었죠. FA-50의 장점이 뭔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F-16보다 유지비가 50% 저렴해요. 그러면서도 비슷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죠. 특히 공대지 공격 임무에서는 F-16보다 효율적일 때가 많아요. 놀라운 설명이었습니다. 더 저렴하면서도 더 효율적이라니요. 그럼 KGGB는 어떤 기술로 만들어진 건가요? 김 이사의 표정이 자신감으로 가득 찼어요. 핵심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입니다. GPS INS 유도 시스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최신 칩을 사용했어요. 크기는 작아졌지만 처리 능력은 미국 제품보다 뛰어납니다. 조선업 기술도 활용했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서 축적한 정밀 가공 기술을 활용했어요. 폭탄 몸체의 정밀도가 기존보다 30% 향상됐죠. 이것이 정확도 향상의 핵심입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한국이 다른 분야에서 쌓은 기술력을 방산에 접목시킨 것이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였나요? 사거리 연장이 가장 큰 과제였어요. 기존 제2담은 사거리가 30km 정도인데 저희는 100km를 목표로 했거든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김 이사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날개 설계를 완전히 새로 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의 로켓 기술을 응용했죠. 그리고 활공 경로를 최적화하는 알고리즘도 자체 개발했어요. 점점 더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여러 분야의 기술을 융합해서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가격 경쟁력은 어떻게 확보하셨나요?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생산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자동화율을 70%까지 높였어요. 미국은 아직도 수작업 비중이 높거든요.
이 부분이 한국의 진짜 강점인 것 같았어요. 제조업 노하우를 방산에 접목시킨 거였죠. 화상회의가 끝난 후 태국군 기술장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기술진들과 일해보니 어떠세요? 정말 인상적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고객 요구사항을 잘 반영해줍니다. 미국이나 유럽 업체들보다 훨씬 유연해요. 오후에는 FA50 정비고를 견학했습니다. 한국 기술진 서너 명이 태국군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모든 정비 과정이 체계적으로 매뉴얼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의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정비팀장에게 물어봤어요. 90% 이상입니다. F-16은 80% 정도인데 FA-50이 훨씬 높아요. 부품 조달도 쉽고 정비도 간단하거든요. 저녁 시간에 혼자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이렇게 발전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첫째, 기존 산업의 기술력을 방산에 융합시켰다는 점이었습니다.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무기 개발에 활용한 거죠. 둘째, 고객 중심의 접근이었어요. 미국처럼 이것만 쓰세요가 아니라 고객 요구에 맞춰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셋째,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었어요. 블랙박스를 최소화하고 현지 정비 능력을 키워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넷째, 가격 경쟁력이 뛰어났어요. 대량 생산 시스템과 자동화를 통해 비용을 크게 줄였죠. 이 정도면 미국 방산업체들이 긴장할 만하겠는데 혼자 중얼거렸어요. 한국이 미국보다 20% 저렴한 가격에 동등한 성능을 제공한다면 고객들이 한국을 선택할 이유가 충분했거든요. 특히 오늘 목격한 KGGB의 성능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제이다미알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부 기능은 더 뛰어났죠. 이제 한국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방산 강국이었어요. 내일은 더욱 심층적인 분석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이틀간 태국의 KGGB 사용 성과가 펜타곤 고위층에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국방부 차관보실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존 레드포드 차관보였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밀러 대령, 현지 상황을 정확히 보고해주세요. 정말 한국 무기로 캄보디아군 2개 사단이 무력화됐나요? 네, 정확합니다. 단 하루 만에 제8사단과 제9사단 지휘소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사단장 1명이 현장에서 즉사했고 2개 사단의 지휘체계가 완전히 마비됐어요. 레드포드 차관보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고 있나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네, 미국이 70년간 독점해온 정밀 타격 능력을 한국이 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구현했다는 뜻입니다. 정확합니다. 이라크전 초기 우리가 거둔 성과와 맞먹는 결과를 한국 무기가 단 하루 만에 달성한 겁니다. 이 말을 들으니 상황의 심각성이 실감났어요. 미군이 첨단 기술력을 앞세워 달성했던 압도적 우위를 한국이 따라잡은 것이었습니다. KGGB의 성능 평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레드포드 차관보가 물어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제이다미알과 성능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부 기능은 더 뛰어나다고 봅니다. 사거리도 길고 정확도도 비슷한 수준이에요. 가격은 어떤가요? 우리보다 30% 저렴합니다. 게다가 납기도 훨씬 빠르고요. 화상회의 후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누려온 기술적 우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오후에 태국군 정보참모와 만났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이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가 물어봤어요. 솔직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동남아시아 무기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 같으신가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질 것 같아요. 성능은 서방 수준이면서 가격은 더 저렴하고 기술 이전도 적극적이니까요.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었어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태국의 KGGB 성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저녁에 펜타곤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심각했어요.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강해진 거야? 동북아시아 담당 분석관이 물어봤습니다. 10년 전부터 조짐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죠. 한국을 여전히 보호받는 동맹국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현실적으로 답했어요. 한국을 경쟁자로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기술 공급자 역할만 할 수는 없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미국이 고가의 첨단 무기로 독점하려 했던 시장에 한국은 가성비 좋은 무기로 파고든 것이었어요. KGGB가 그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제이다미알과 성능은 비슷하지만 가격은 30% 저렴했어요. 게다가 FA50과의 조합으로 운용비까지 크게 줄일 수 있었죠. 한국이 정말 게임체인저구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속도였어요. 2년 전만 해도 KGGB는 시험 단계였는데 벌써 실전에서 이런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미국 무기 개발 속도보다 훨씬 빨랐어요. 밤늦게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며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70년간 누려온 군사기술 독점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신흥 군사강국으로 부상한 것이었어요. 특히 정밀 타격 분야에서는 미국보다 더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이었어요. 내일이면 더욱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오늘로 태국 캄보디아 분쟁이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미국이 중재에 나서 캄보디아와 태국이 휴전 협상에 동의했습니다. 단 며칠 만에 끝난 짧은 분쟁이었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최종 전과를 정리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의 FA50과 KGGB 조합이 단 하루 만에 적군 사단장 1명을 제거하고 2개 사단 지휘체계를 완전 마비시켰습니다. 이는 현대전 역사상 유례없는 압도적 성과였어요. 태국군 작전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제8사단은 완전히 전투력을 상실했고 제9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캄보디아군 전체가 혼란에 빠져 조직적 저항이 불가능해졌어요. 작전 참모의 보고였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효율성이었어요. KGGB 7발로 이런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군이 이라크전에서 비슷한 성과를 내려면 수백 발의 정밀 무기가 필요했거든요. 오후에 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한 승전보였어요. 하지만 제게는 한국 무기의 위력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뿌라윗 원그수완 국방차관이 말했어요. 이번 작전으로 한국 무기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완전히 확고해졌습니다. 앞으로 주요 무기 도입은 한국을 우선 고려할 예정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KGGB 추가 도입은 물론이고 K9 자주포와 차세대 호위함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KF-21이 양산되면 그것도 고려할 생각이에요. 이 말을 듣고 한국 방산업체들의 미래가 어떨지 상상이 됐어요. 실전에서 입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마지막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캄보디아 국경 근처에 있던 제8사단 지휘소 잔해를 직접 본 것이었어요. 폭격 하루 만에 이런 정밀한 파괴가 가능하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동행한 태국군 대령이 설명했어요. KGGB 한 발이 정확히 지휘소 중앙을 관통했습니다. 벙커 두께가 2m인데도 완전히 뚫렸어요. 사단장과 참모진이 모두 즉사했죠. 현장을 보니 한국 무기의 정밀도가 실감났습니다. 주변 건물들은 멀쩡한데 목표물만 정확히 파괴된 것이었어요.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핵심 타격 효과를 극대화한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밤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며 깨달았습니다. 이번 태국 캄보디아 분쟁은 한국이 새로운 군사강국으로 부상했음을 전 세계에 증명한 사건이었어요. 한국의 KGGB는 단순한 정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현대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게임체인저였어요. 더 저렴하고 더 효율적이며 더 정확한 무기 시스템이었습니다. FA50과의 조합도 탁월했습니다. 경공격기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조하면서 기존 전투기보다 경제적인 운용을 가능하게 했어요. 이는 중소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솔루션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전략적 접근이었어요. 기술 이전을 통한 현지화, 고객 맞춤형 개발, 빠른 납기 등은 기존 서방 무기업체들과 차별화된 강점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을 과소평가할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K방산이 세계 최강임을 입증한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방산 강국으로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분쟁에서 보여준 성과는 기존 군사 상식을 뒤바꾸는 것이었어요. 소수의 정밀 무기로 적군 4단급 부대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독자적인 방산 기술력으로 세계 질서를 바꾸고 있는 신흥 강국이었어요. 내일이면 워싱턴으로 돌아가 이 모든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것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일주일간의 태국 출장이 끝난 것이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그곳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들로 가득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첫 업무는 국방부 고위층에 대한 브리핑이었어요. 회의실에는 국방차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차장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제게 집중됐죠. 밀러 대령, 현지에서 직접 목격한 상황을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차관의 지시였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치며 말했어요. 한국의 KGB는 단 하루 만에 적군 사단장 1명을 제거하고 2개 사단 지휘체계를 완전 마비시켰습니다. 이는 우리 미군의 이라크전 성과와 동등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이들이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전과를 설명해 주시죠. 육군 참모차장이 요청했습니다. KGB 7발로 캄보디아군 제8사단과 제9사단 지휘소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제8사단장은 현장에서 즉사했고 2사단 모두 조직적 저항 능력을 상실했어요. 합참의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저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를 받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신흥 군사강국입니다. 이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70년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현실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한국 무기의 성능 평가는 어떻습니까? 공군 참모차장이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무기와 성능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더 뛰어나다고 봅니다. 가격은 30% 저렴하고 납기도 절반 수준이에요. 국방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대응 방안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경쟁보다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개별 면담이 있었어요. 국방차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밀러 대령, 개인적 견해를 들려주세요. 한국의 변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혁명적 변화라고 봅니다. 한국이 제조업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방산에 접목시키면서 기존 질서를 뒤바꾸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정리된 생각을 말했어요. 한국은 고가의 소수 정예 무기보다는 가성비 좋은 대량 생산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화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어요. 오후에는 CIA 분석팀과 만났습니다. 그들도 한국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동남아시아 무기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분석관이 물어봤습니다.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과 합리적 가격, 그리고 기술 이전 정책이 큰 매력이거든요. 저녁에 집에서 최종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일주일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렸어요. 한국의 숨겨진 무기가 세계 질서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독점해온 첨단 무기 시장에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한 것이었어요. 특히 KGB와 FA-50의 조합은 중소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솔루션이었습니다. 기존 F-16이나 F-35보다 훨씬 경제적이면서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었거든요. 이제 미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과 경쟁할 것인지 아니면 협력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어요. 제 생각에는 협력이 답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경험을 결합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을 더 이상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K방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 분명했어요. 태국 캄보디아 분쟁에서 목격한 것은 단순한 지역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군사 패러다임의 시작이었어요. 한국이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미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이 실리콘밸리를 정복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20년간 반도체 업계를 지배해온 대만 TSMC의 독점 체제가 무너지고 일론 머스크와 이재용이 손잡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는 현장을 직접 봤어요. 숨겨왔던 삼성의 비밀 무기 3일체 전략, 텍사스와 평택을 잇는 40분의 미스터리, 그리고 AI 제국을 꿈꾸는 두 거물의 은밀한 동맹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계약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이재용 회장과 일론 머스크 간에 있었던 흥미진진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려요. 22조 7천억 원,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아시나요? 한국의 1년 국방 예산과 맞먹는 금액이자 삼성전자 전체 매출의 7.6%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단 하나의 계약으로 움직였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와 테슬라 사이에서 말이죠. 저는 뉴욕타임스 실리콘밸리 특파원 사라 윌슨입니다. 15년째 이 바닥에 구르며 애플의 아이폰 출시, 구글의 AI 혁명, 메타의 메타버스 선언까지 모든 역사적 순간을 봐왔지만 오늘 밤 같은 충격은 처음이었어요. 새벽 3시 정각 침실 옆 탁자에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을 때만 해도 저는 이 계약이 세계 반도체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걸 몰랐습니다. 사라, 당장 샌프란시스코로 와. 역사가 바뀌고 있어. 톰슨 편집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 이렇게 흥분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톰슨, 지금 몇 시인지 알아? 그리고 22조 원이라고 했어? 맞아. 한국 돈으로 22조 7천억 원, 미국 돈으로는 165억 달러야. 테슬라 전체 시가총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잠이 확 깨더라고요. 저도 이 업계를 오래 봤지만 단일 반도체 계약으로는 전례가 없는 규모였거든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차를 몰고 샌프란시스코 프레스센터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는 의외로 한산했어요. 새벽 4시라서 그랬겠지만 이상하게 고요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태풍 전야 같은 정적이랄까요? 핸드폰으로는 연신 동료 기자들의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사라, 지금 뉴스 봤어? 삼성이 테슬라를 인수하는 거야? TSMC 주가가 벌써 15% 폭락했다더라. 머스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얘기도 있어. 프레스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아수라장이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한산할 시간인데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 있었어요. CNN, 블룸버그, 로이터. 쟁쟁한 언론사 기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만난 블룸버그의 제니퍼가 저를 반겼어요. 사라, 정말 믿어지지 않아. 한국 삼성이 TSMC를 이겼다는 거야? 제니퍼는 반도체 담당 베테랑 기자입니다. 그녀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럴만했죠. 지금까지 반도체 파운드리 업계는 대만의 TSMC가 절대 강자였거든요. 시장 점유율이 67%에 달할 정도로요. 회견장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는 기자 100명 정도 참석하는데 오늘은 200명이 넘어 보였어요. 게다가 평소 보기 힘든 한국 언론사 기자들도 여러 명 보였습니다. 오전 6시 정각 무대에 삼성전자 미국 법인 대표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계약 상대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단지 글로벌 대형 기업과 22조 7천억 원대 규모의 파운드리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만 발표했죠. 기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애플입니까? 엔비디아입니까? 그런데 그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삼성 발표가 끝나자마자 누군가의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린 거였어요. 삼성의 새로운 대규모 텍사스 공장이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계약의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회견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그런데 머스크의 다음 트윗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165억 달러는 단지 최소액입니다. 실제 생산량은 몇 배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공급 계약이 아니라는 걸요.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머스크가 직접 기자회견에 나타날 예정이라는 발표였어요. 저는 급하게 노트북을 꺼내 첫 번째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 삼성일까? TSMC는 왜 놓쳤을까? 그리고 머스크는 왜 이렇게 자신만만할까? 이 의문들이 앞으로 제가 파헤쳐야 할 진실의 실마리가 될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오전 9시 테슬라 본사 회견장에 일론 머스크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한 저는 최전방 자리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머스크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거의 3년 만이었는데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여유로움이 있었어요. 스페이스X 성공이나 테슬라 주가 급등 때와도 다른 뭔가 더 깊은 자신감 같은 거였죠.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카드를 마침내 꺼내든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테슬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머스크가 마이크 앞에 서자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그의 첫 마디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그가 사용하는 과장된 표현들과는 달리 오늘은 진짜 확신에 찬 목소리였거든요.
삼성과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공급 계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AI 혁명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그가 스크린을 가리키자 테슬라의 AI6 칩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적 없는 자료였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AI6은 현재 AI4 칩보다 10배 빠른 연산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 칩 하나로 완전 자율주행은 물론 옵티머스 로봇의 실시간 학습까지 가능해집니다.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머스크 씨, 왜 TSMC가 아닌 삼성을 선택하셨나요? TSMC가 여전히 업계 선도 아닙니까? 머스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마치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요. 좋은 질문이네요, 사라. 하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삼성이 우리가 원하는 걸 해낼 수 있는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대를 천천히 걸어다니며 말을 이었어요. 여러분은 삼성의 텍사스 공장이 단순히 파운드리 시설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틀렸어요. 그곳은 세계 최초의 일체형 반도체 생산 시설입니다. 파운드리, HBM 메모리, 패키징까지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마크가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나요? 시간과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다른 회사들은 세 군데를 돌아다녀야 하는데 우리는 한 곳에서 끝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품질 관리예요. 전 과정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되니까 불량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이 아직 모르는 게 있습니다. 165억 달러는 정말 시작일 뿐이에요. 실제 규모는 이것의 몇 배가 될 겁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죠. 몇 배라는 게 정확히 얼마를 의미하는 건지 궁금해하는 표정들이었어요. 내년부터 시작되는 AI6 생산은 월 3만 장 규모입니다. 이는 테슬라 전체 차량 생산량의 2배에 해당하는 칩 개수예요. 옵티머스 로봇과 도조 슈퍼컴퓨터까지 고려하면 그가 말을 멈추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말할 수 없는 프로젝트들이 있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견이 끝난 후 저는 빠져나가는 머스크를 따라잡았어요. 다른 기자들이 몰려들기 전에 한마디라도 더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머스크 씨, 혹시 간단한 질문 하나만. 그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그리고는 제게 다가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라, 당신은 좋은 기자예요. 그러니 한 가지만 말해드릴게요. 주변을 한번 둘러본 그가 속삭였습니다. 삼성의 진짜 실력을 본다면 당신도 놀랄 겁니다. 이재용 회장과 제가 만든 계획은 글쎄요, 업계 전체를 뒤바꿀 거예요. 그러고는 경호원들과 함께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도대체 무슨 계획일까? 단순히 반도체 공급 계약이라면 머스크가 이렇게까지 자신만만할 이유가 없었어요. 분명 뭔가 더 큰 그림이 있을 겁니다. 회견장을 나서며 저는 결심했어요.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점을 찾아야겠다고요. 그리고 그 답은 아마도 한국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행 비행기에서 저는 계속 머스크의 말을 곱씹고 있었어요. 삼성의 진짜 실력을 본다면 당신도 놀랄 겁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13시간의 긴 비행시간 동안 그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을 때쯤 제 핸드폰에 암호화된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어요. 발신자는 깊은 목구멍이라는 가명이었습니다. 삼성 내부의 누군가가 저에게 정보를 주려는 것 같았어요. 사라 기자님, 3일체 전략을 아십니까? 이건 세계 최초입니다. 평택에서 만나요. 3일체 전략이라니 처음 듣는 용어였어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이게 핵심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급하게 평택행 일정을 잡았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 오후 3시였어요.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곧바로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평택까지는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창밖 풍경이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일반적인 한국 농촌 풍경에서 갑자기 거대한 산업단지가 나타났습니다. 삼성 평택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로 느낀 건 경비의 삼엄함이었어요. 미국의 어떤 반도체 공장보다도 보안이 철저했습니다. 출입 게이트만 5개가 있었고 각 게이트마다 보안 요원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기자증 말고 특별 허가증이 있으신가요? 게이트 요원의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사라 윌슨 기자님이시죠? 돌아보니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김 과장이라는 분이 저를 맞으러 나와 있었어요. 아마도 깊은 목구멍이 미리 연락을 해둔 모양이었습니다. 내부 시설 견학을 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촬영은 일절 금지이고 특정 정보는 기사화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일단 내부를 봐야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테니까요. 방진복으로 갈아입고 클린룸에 들어갔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축구장 20개를 합친 것보다도 큰 공간에 최첨단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여기가 바로 3일체 생산 라인입니다. 저를 안내한 박수석 연구원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보통 반도체 제조는 파운드리에서 칩을 만들고 별도 업체에서 HBM 메모리를 생산하고 또 다른 곳에서 패키징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제가 물었더니 박 연구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테슬라가 AI6 칩을 만든다고 하면 보통은 TSMC에 가서 파운드리를 맡기고 SK하이닉스에 가서 HBM 메모리를 주문하고 또 다른 패키징 업체에 가서 조립을 해야 해요. 세 군데를 전전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삼성에서는 한 번에 끝납니다. 설계도 하나만 주시면 완제품까지 다 만들어드려요. 시간도 절반, 비용도 절반으로 줄어들죠. 정말 놀라웠어요. 이제야 머스크가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박 연구원이 저를 더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수율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는데 이나노 공정 수율이 무려 70%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수준인가요? 작년까지만 해도 40%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재용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AI 특화 공정을 도입한 후 급격히 개선됐습니다. 테슬라 AI6 칩은 기존 칩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거든요. 그때 박 연구원이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이건 공개할 수 없는 정보인데. 머스크 CEO가 지난달에 여기 직접 와서 생산 라인을 점검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확신한다고 말하더라고요. 확신한다고요? 네. 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의 AI 칩을 만들 수 있다는 걸요. 그 후로 테슬라 쪽에서 물량을 2배로 늘리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공급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테슬라와 삼성이 함께 AI 시대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였어요. 클린룸을 나서며 박 연구원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사라 기자님, 이건 정말 시작일 뿐이에요. 회장님과 머스크 CEO가 준비하고 있는 진짜 프로젝트는 따로 있거든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그건 아직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되실 겁니다. 평택을 떠나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 이야기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하다는 걸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 이재용 회장의 치밀한 전략이 있다는 것도요. 평택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또 다른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 본사에서 일하는 임원급 인사였어요. 그분은 자신을 내부자라고만 소개하며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오후 6시 테헤란로의 작은 카페에서 그 임원을 만났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삼성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라 기자님, 오늘 평택에서 보신 것들이 놀라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의 말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이 이 모든 것을 3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거였어요. 회장님께서 2022년 초에 비밀 프로젝트 팀을 만드셨어요. 코드명은 오퍼레이션 피닉스였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TSMC를 넘어서는 것이었죠. 3년 전이면 삼성 파운드리가 한창 어려웠던 시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당시 우리 파운드리 사업부는 매 분기 조 단위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언론에서는 분사설까지 나돌았죠. 하지만 회장님은 오히려 그때 승부수를 던지신 겁니다. 임원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말을 이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 133조 원 투자 계획이었습니다. 텍사스 공장 확장, 평택 라인 증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재 영입이었어요. 어떤 인재들을 영입했나요? TSMC와 인텔에서 핵심 엔지니어들을 대거 스카우트했습니다. 특히 AI 칩 설계 전문가들이요. 연봉을 2배로 올려주면서까지 모셔왔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진짜 해안은 3일체 전략이었어요. 파운드리, HBM, 패키징을 하나로 묶는 아이디어는 회장님이 직접 제안하신 거예요. 왜 하필 그 전략이었을까요? 고객들의 진짜 니즈를 파악하신 거죠. 테슬라 같은 회사들은 최첨단 AI 칩을 만들 때 단순히 성능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과 비용 효율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임원이 스마트폰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어요. 물론 촬영은 금지였지만 내용을 설명해줬습니다. 보통 고객이 TSMC에서 파운드리를 맡기고 SK하이닉스에서 메모리를 주문하면 전체 과정에 8개월이 걸려요. 하지만 우리 3일체 시스템으로는 넉 달이면 끝납니다. 절반으로 줄어드는군요. 맞아요. 그리고 품질 관리도 훨씬 우수하죠. 세 개 회사가 따로따로 작업하면 불량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니까 불량률이 3분의 1 수준이에요. 그때 임원이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더니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회장님이 머스크를 직접 만나신 건 작년이 아니에요. 2023년 초에 비밀리에 만나셨어요. 1년 반 전이라고요? 네. 당시 머스크가 AIO 칩 개발로 고민이 많았거든요. TSMC 물량이 워낙 밀려서 생산 일정을 맞추기 어려웠어요. 그때 회장님이 직접 제안하신 거예요. 3일체 전략으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만들어드리겠다고요. 그때부터 계획이 시작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후로 1년 반 동안 우리는 미친 듯이 준비했어요. 텍사스 공장을 AI 특화 라인으로 개조하고 평택에서 이나노 공정 수율을 70%까지 끌어올렸죠. 그런데 임원의 다음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라 기자님, 여기까지도 사실 예고편이에요. 진짜 큰 거는 따로 있거든요. 무슨 뜻인가요? 임원이 잠깐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애플이 은밀히 접촉해왔어요. 팀 쿡 CEO가 직접 회장님께 연락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애플이라니, 그것도 팀 쿡이 직전이요? 언제 일인가요? 지난달이에요. 애플이 차세대 AI고 프로세서 개발로 고민이 많대요. TSMC만으로는 물량 소화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의 3일체 전략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애플까지 그렇습니다. 회장님의 3년 계획이 드디어 결실을 맺고 있는 거예요. TSMC의 독점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카페를 나서며 임원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라 기자님, 이 모든 건 정말 시작일 뿐이에요. 회장님과 머스크가 함께 그리고 있는 미래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했어요. 이재용 회장의 3년 대계, 3일체 전략, 그리고 애플까지 끌어들인 치밀한 작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있었어요. 텍사스와 평택, 그 사이의 40분 거리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이번엔 텍사스로 향했습니다. 머스크가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이유, 그리고 삼성, 임원이 말한 텍사스와 평택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고 싶었거든요. 텍사스 오스틴 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 오후 2시였어요. 렌터카를 빌려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공항에서 삼성 공장까지는 정확히 40분이 걸렸고 그곳에서 테슬라, 기가팩토리까지는 또다시 40분이었어요. 왜 하필 이 거리일까?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절묘했습니다. 삼성 테일러 공장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평택과는 사뭇 달랐어요. 평택이 기존 시설을 확장한 거라면 여기는 완전히 새로 지은 미래형 공장이었습니다. 건물 외관부터가 테슬라의 디자인 철학이 반영된 것 같았어요. 공장 인근 카페에서 만난 현지 직원 마이클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머스크가 여기 정말 자주 와요. 지난 1년 동안만 해도 수십 번은 왔을걸요? 수십 번이라고요? 네, 거짓말이 아니에요.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정도였는데 최근 6개월 동안은 거의 매주 왔어요. 그것도 새벽이나 밤늦게요. 마이클의 말에 따르면 머스크는 단순히 공장을 둘러보는 게 아니라 직접 생산 라인에 개입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CEO 방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작업복까지 갈아입고 엔지니어들과 함께 기계를 만지작거리더라고요. 그때 마이클이 주변을 살피더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CCTV에 다 찍혀 있어요. 머스크가 새벽 3시에 와서 생산 라인을 점검하는 모습까지요. 새벽 3시에요? 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테슬라 엔지니어 팀이랑 함께요. 뭔가 급하게 개선해야 할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납품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소개받은 생산라인 직원 제시카는 더욱 구체적인 증언을 해줬어요. 머스크가 직접 우리한테 지시를 내려요. AI6 칩 생산 공정에서 특정 부분을 바꿔달라고 하거나 온도 설정을 조절해달라고 하거나요.
일반 고객이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나요? 보통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머스크는 달라요. 삼성 본사에서 특별 권한을 준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 한국인 엔지니어들도 머스크 지시에 따르더라고요. 제시카가 들려준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난달에는 머스크가 평택에서 온 삼성 엔지니어들과 화상회의를 했어요. 실시간으로 양쪽 공장의 데이터를 비교하면서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논의하더라고요. 평택과 텍사스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맞아요. 실제로 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평택에서 개발한 공정을 텍사스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해요. 이제야 40분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오스틴 공항에서 40분이면 실리콘밸리나 다른 주요 도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예요. 머스크뿐만 아니라 다른 빅테크 CEO들도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죠. 공장 근처 모텔에서 만난 트럭 운전사 로버트는 더욱 흥미로운 정보를 알려줬어요. 요즘 들어 삼성 공장 트럭 운송량이 엄청 늘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대부분이 밤에 움직여요. 왜 밤에만 운송하는 걸까요? 보안 때문인 것 같아요. 낮에는 다른 회사들 눈에 띄니까요. 특히 테슬라 쪽에서 오는 트럭들은 전부 밤에 와요. 로버트가 보여준 사진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테슬라 로고가 붙은 트럭들이 삼성 공장을 수십 차례 오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이 사진들은 언제 찍은 건가요? 지난 3개월 동안이에요. 거의 매일 밤 이런 식이었어요. 뭔가 중요한 물건들을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모텔 방에서 하루 종일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하며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머스크와 이재용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건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생태계였습니다. 텍사스에서 평택까지 시차 14시간을 넘나들며 실시간으로 협력하는 두 공장. 머스크가 직접 생산 라인을 지휘하고 삼성 엔지니어들이 테슬라의 요구에 맞춰 공정을 개선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40분이라는 절묘한 거리에서 시작된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TSMC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20년 동안 업계를 지배해온 그들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텍사스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저는 대만 타이베이로 향했습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TSMC가 67.6%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의 이탈이 그들에게 어떤 충격을 주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타오위안 국제공항에서 타이베이 시내로 가는 길에 만난 TSMC 전직 임원 리차드 천이 첫 번째 증언자였습니다. 그는 15년간 TSMC에서 일했고 작년에 퇴사한 베테랑이었어요. 사라, 우리 내부에서는 이미 삼성 쇼크라고 부르고 있어요. 신주 본사 근처 찻집에서 만난 리차드의 첫마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20년간 업계를 지배해온 TSMC가 쇼크라는 표현을 쓸 정도라니요. 테슬라 물량 이탈이 그렇게 큰 타격인가요? 물량 자체보다는 상징성이 더 큰 문제예요. 테슬라는 우리의 핵심 고객사 중 하나였거든요. AI4 칩부터 AIO 칩까지 모두 우리가 생산했는데 갑자기 AI6부터는 삼성으로 넘어간 거죠. 리차드의 설명에 따르면 TSMC 내부는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해요. 특히 경영진이 패닉 상태였어요. 머스크가 삼성의 3일체 전략이 우리보다 효율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게 결정타였죠. 20년 동안 우리가 자랑해온 원스톱 서비스가 삼성에게 뒤처진다는 뜻이니까요. TSMC의 파운드리 점유율이 61.2%에서 67.6%로 계속 상승하고 있었지만 테슬라 같은 혁신 기업의 이탈은 다른 의미였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도미노 효과예요. 테슬라가 삼성으로 간 이유를 다른 빅테크들도 주목하고 있거든요. 리차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애플이 우리한테 압박을 넣기 시작했어요. 삼성의 3일체 전략과 같은 서비스를 요구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HBM 메모리도 없고 패키징 라인도 별도니까 불가능하죠. 애플이 삼성과 접촉했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리차드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부 정보로는 팀 쿡이 직접 삼성에 연락했다고 해요. AI9 프로세서부터 삼성이 3일체 서비스를 검토 중이라더군요. 만약 애플까지 이탈하면 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애플은 TSMC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최대 고객사였거든요. 다음 날 만난 TSMC 현직 엔지니어 제이슨은 더욱 구체적인 내부 상황을 들려줬습니다. 회사에서 긴급 태스크포스를 꾸렸어요. 삼성 대응 전략팀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솔직히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려워 보여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삼성의 3일체 전략을 따라하려면 우리도 메모리 사업에 진출하거나 패키징 업체를 인수해야 해요. 하지만 그러면 우리 고유의 파운드리 전문 정체성이 흔들리죠. 제이슨의 말에 따르면 TSMC의 딜레마가 정확히 거기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파운드리만 전문으로 해온 것이 강점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약점이 되고 있다는 거였죠. 더 심각한 건 중국 시장이에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로 중국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미국 고객들까지 삼성으로 빠지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타이베이 100일 근처에서 만난 반도체 업계 애널리스트 메리장은 더욱 냉정한 분석을 해줬어요. TSMC의 독점 체제가 드디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TSMC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삼성이 대안을 제시한 거죠. 하지만 TSMC의 기술력이 여전히 앞서지 않나요? 그게 함정이에요. 기술력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아요. 고객들이 원하는 건 종합 솔루션이거든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면 기술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삼성을 선택할 수 있어요. 메리가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여러 중견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팹리스들이 삼성으로 문의를 넣고 있다고 해요. 특히 AI 스타트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이들은 빠른 시장 진입이 생존의 열쇠인데 삼성의 3일체 서비스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받은 마지막 인터뷰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TSMC 이사회와 가까운 소식통이 익명을 조건으로 폭탄 발언을 했거든요. 사라, 이건 정말 비밀인데. 우리 회장이 직접 이재용 회장에게 연락했어요. 무슨 뜻인가요? 삼성의 3일체 전략을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제안이었어요. TSMC가 파운드리를 담당하고 삼성이 메모리와 패키징을 맡는 식으로요. 그럼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가 되자는 건가요? 맞아요. 하지만 이재용 회장이 거절했어요. 이미 늦었다는 답변이었다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이재용과 머스크가 만들어낸 새로운 게임 룰에 TSMC가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였어요. 20년간 업계를 지배해온 거대한 공룡이 작은 균열에서 시작된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이재용과 미국의 머스크가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폭탄은 따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들은 증언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거든요. 대만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놀라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머스크의 비서실에서 단독 인터뷰 제안이 온 거였어요.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이 그의 관심을 끈 모양이었습니다. 테슬라 본사 최고층에 있는 머스크의 개인 오피스는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화려한 장식보다는 여러 개의 대형 모니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각 화면에는 테슬라 공장들의 실시간 생산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사라, 당신이 지금까지 파헤친 이야기들이 흥미롭더군요. 머스크가 의자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소 기자회견에서 보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더 편안하고 솔직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아직 진짜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그럼 테슬라는 무엇인가요? 머스크가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AI 제국이에요. 그의 단호한 어조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어요. 자율주행, 옵티머스 로봇, 도조 슈퍼컴퓨터. 모든 것의 핵심에 AI가 있어요. 그리고 그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삼성이 만드는 AI6 칩입니다. 머스크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테슬라의 미래 로드맵이 펼쳐졌습니다. 2027년부터 옵티머스 로봇 대량 생산이 시작돼요. 한 대당 AI6 칩이 2개씩 들어갑니다. 연간 100만 대를 생산할 계획이니까 200만 개의 칩이 필요하죠.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물량이네요.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는 도조 슈퍼컴퓨터예요. 현재 도조 3 개발 중인데 보드 하나당 AI6 칩이 12개씩 들어가요. 전체 시스템에는 수십만 개가 필요할 겁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지금까지 알려진 테슬라의 계획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였거든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과 손을 잡으신 건가요? 머스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재용 회장과 저는 같은 꿈을 꿉니다. 미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가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말을 이었어요. TSMC는 과거의 방식에 안주하고 있어요. 파운드리만 하면서 고객들을 기다리죠. 하지만 삼성은 달라요. 고객의 니즈를 먼저 파악하고 솔루션을 제시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삼성의 3일체 전략이 혁신적인 이유는 단순히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게 아니에요. 설계 단계부터 최종 제품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최적화할 수 있거든요. 머스크가 테이블 위에 작은 칩을 들어 보였어요. 이건 AI사 칩이에요. TSMC에서 만든 거죠. 성능은 좋지만 우리가 원하는 특별한 기능들을 구현하기 어려웠어요. 반면 AI6은 처음부터 우리와 삼성이 함께 설계했습니다. 함께 설계했다고요? 맞아요. 제가 평택과 텍사스를 수십 번 오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주문을 넣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그때 머스크가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라, 이것도 흥미로울 겁니다. 애플이 우리 모델을 따라하려고 해요. 애플이요? 팀 쿡이 직접 이재용 회장에게 연락했어요. AI9 프로세서부터 삼성이 3일체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였죠. 머스크의 자신만만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체스에서 상대방보다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 실리콘밸리의 모든 거대 기업들이 우리와 삼성의 파트너십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왜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머스크가 창밖을 다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재용 회장과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쌓아온 신뢰와 협력을 하루아침에 따라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단순한 고객과 공급업체 관계가 아닙니다.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파트너예요.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머스크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사라, 6개월 후에 진짜 발표가 있을 겁니다. 무슨 발표인가요? 그때까지는 비밀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가 전부 이해될 거예요. 테슬라와 삼성이 함께 만들어낼 미래를 세상이 보게 될 테니까요. 테슬라 본사를 나서며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취재한 모든 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퍼즐로 맞춰지고 있었어요. 머스크와 이재용이 만들어가고 있는 건 단순한 비즈니스 동맹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궁금한 건 그 6개월 후의 발표였어요. 도대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머스크와의 인터뷰가 끝난 지 사흘 후 저는 뉴욕타임스 편집국에서 지난 열흘간의 취재 결과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는데 손가락이 떨리더라고요. 제가 목격한 것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6개월 후에 진짜 발표가 있을 겁니다. 머스크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어요. 사라 기자님, 삼성 관계자입니다. 혹시 지금 시간 되시나요? 목소리가 들뜬 것 같았어요. 무언가 중요한 소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무슨 일인가요? 회장님께서 내일 특별 발표를 하신다고 하세요. 머스크와 함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6개월이 아니라 바로 내일이라니요. 급하게 샌프란시스코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삼성전자 실리콘밸리 연구소에는 전 세계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삼엄한 보안 검색을 거쳐야 했습니다. 분명 엄청난 발표가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오전 10시 정각, 이재용 회장과 일론 머스크가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소름이 돋더라고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재용 회장의 첫마디가 회견장을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테슬라와 삼성은 단순한 공급 계약을 넘어서 AI 얼라이언스를 결성합니다. 머스크가 마이크를 받아 말을 이었어요. 이 동맹은 자율주행 자동차, 휴머노이드 로봇, 우주 탐사, 지속 가능한 에너지까지 모든 영역을 아우를 것입니다. 스크린에 거대한 로드맵이 펼쳐졌어요. 2028년까지의 계획이 상세히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테슬라의 모든 차량에 삼성 AI7 칩이 탑재됩니다. 이는 완전 자율주행 레벨 5를 구현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옵티머스 로봇의 대량 생산이 시작됩니다. 연간 200만 대 목표로 삼성이 전용 공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스페이스X와 삼성이 공동으로 우주용 반도체를 개발합니다. 화성 이주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이 될 것입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거든요. 하지만 진짜 폭탄은 마지막에 터졌습니다. 네 번째, 삼성과 테슬라가 공동으로 아시아 AI 허브를 설립합니다. 한국 부산에 건설될 이 허브는 아시아 전체의 AI 반도체 생산과 연구 개발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실리콘밸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혁신의 중심지를 만들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요. 한국이 글로벌 기술 패권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회견이 끝난 후 저는 급하게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이 실리콘밸리를 정복하는 날.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어요. 회견장을 나서려는데 이재용 회장이 저를 불렀거든요. 사라 기자님, 잠깐만요. 그가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것도 사실 일부예요. 진짜 프로젝트는 아직 공개할 수 없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이재용 회장이 잠깐 망설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머스크와 제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것은 글쎄요, 인류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건 다음 이야기죠.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2주일간 목격한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3시의 긴급 소집부터 시작해서 머스크의 의미심장한 미소, 평택 공장의 놀라운 기술력, 이재용의 치밀한 전략, 텍사스의 40분 미스터리, TSMC 내부의 공포, 그리고 오늘의 역사적 발표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어요. 한국과 미국, 이재용과 머스크, 삼성과 테슬라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탄생을 저는 목격한 거였습니다. 기사를 마무리하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것은 정말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앞으로 몇 년 후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을 거예요. 이재용과 머스크가 함께 준비하고 있다는 그 진짜 프로젝트가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세상이 주목해야 할 곳은 더 이상 실리콘밸리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